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4월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인데요. 이번 주 특별히 고생하고 있는 장희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희로입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조윤욱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본 느낌이죠? 2주 만인데. 선거 치고 오느라고 바빴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거 이야기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는 것으로 네. 하고요. 첫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네, 물음표인데요. 네. 총리 및 비서실장 인선 하마평에 야권 인사들 이름이 있어서 눈에 띄네요. 네, 아침부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뉴스였는데 일단 많은 사람에 저도 포함되는 네, TV조선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설되는 정무특임 장관직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총선 패배에 따른 민심 수습과 여야 협치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전격 선회한 거다. 이런 해석이 좀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 이러면서 관련 보도를 즉각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특히 보수층이 좀 크게 술렁인 것 같습니다. 친윤계 맏형으로 꼽히는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인선안이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하마평에 오른 세 사람은 모두 소설이다. 박영선 전 장관의 측근, 그다음에 직을 맡을 계획 없다. 양정철 전 원장의 측근,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은 금시초문이다. 이런 식으로 좀 직간접적으로 인선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나타낸 만큼 실제 임명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 간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마평만 무성하다 보니까 인선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민 역시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공식 일정 없이 좀 장고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장제원 의원에게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적 쇄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협치에 적합한 인물인가 장제원 의원이 요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 보도들 좀 종합해보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졌고요. 박영선 전 장관 역시 법사위 시절부터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 강연 현장에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귀국 소식을 알리면서 총리 기용설 역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우선 부인을 하긴 했는데요. 왜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정치공학적으로 보좌관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비서실이나 내각 개편은 사실은 대통령이 원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은 강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걸 순서대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총선 패배한 거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 총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은 이상민, 그다음에 이동관,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지금 다시 장제원 이름이 그쵸. 나오긴 하지만 제가 호칭은 따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세 사람 이름이 딱 나왔을 때는 그러면 이건 개각이나 혹은 비서실 개편이 아니라 불통 혹은 변하지 않음. 이런 더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요. 이제 상징이니까 네. 두 번째 카드로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 카드로 넘어가서 나온 게 이제 원희룡, 정진석, 그다음에 권영세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 세 사람도 공통점이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은 사실 전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합리적이거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 자체가 마이너스인 데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소위 자율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책임 총리를 주던 아니면 비서실장한테도 기존의 비서실장이 했던 역할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은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정치적 상상력의 단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장돼서 이제 야당 쪽의 인사들까지 이름이 거론된 거고 이제 물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카드는 당 내에 이제 비윤, 반윤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다 비윤 반윤이에요. 이 사람들을 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각의 그 중에서 인사로서. 내각에 맞습니다. 예. 내각이든 기호하면서. 아니면은 뭐 비서실이든 뭐 방법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내각에서 돌아가는데 사실 카드가 마땅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토당토 않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은 이제 5번째 카드는 있어요. 뭐죠? 이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면 감지덕지 할 만한 그럼 그냥 분들. 그냥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건 더 최악이잖아요, 사실. 안 바꾸기는 못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비윤을 이제 끌어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개각이나 비서실 개편을 강제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여줬던 거는 그나마 중도나 아니면은 수도권에서 보여줬던 희망은 비윤 인사들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줬던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살아남으려면은 이 사람들을 끌어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 90석 중에 19석 정도밖에 안 되죠. 네네. 수도권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는 하나는 그 카드고 두 번째 카드는 아까 얘기했던 합리적인 인사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충분한 자율성을 주는 것. 근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이 그거는 대통령의 변화가 변해야 필요한 되는 일인데.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비윤을 하던 아니 비윤이든 반윤이든 혹은 신뢰를 주는 사람한테도 책임이나 아니면 자유를 주던 공통점이 있어요. 대통령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불편해져야 돼요. 근데 편한 사람들을 택하는 순간에 어차피 어떤 카드든 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왔던 박영선 카드나 양정철 카드 같은 경우에는 편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을 수 없는 카드라는 거예요. 근데 뭐 댓글에는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직 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대진님 의견도 있고 이렇긴 한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그러니까 거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저도 상상력을 발휘를 해본다면은 권한을 나눠 갖는다고 하면 받겠죠. 총리로서 정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해달라. 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리스트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이시잖아요. 그러면 인준 통과의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거 찬성합니까? 뭐 인준은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판단할 경우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검증을 해야 될 거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뭐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을 통과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당 야당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눈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이제는 큰 정계 개편이 시작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은 대통령의 탈당 이게 이제 임박해 왔다라고 봐야 될 거고. 조현욱의 예언. 아니요, 뭐 그렇다 한다면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그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큰 기획이기는 하겠죠. 네. 만약에 조현욱 보좌관한테 추천권이 있다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비윤, 반윤 중에 누구를 저는 추천하십니까? 안전한 카드라면은 역시 비윤, 반윤을 끌어안는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어떤 지금. 사람 추천하실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쪽 분들이. 아니 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전 대표 같은 경우 그것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괜찮겠죠. 네,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비윤, 반윤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죠. 뭐 원래 그래도 비윤, 반윤이라는 게 좀 기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했던 발언들. 그럼요. 예. 갑자기 친윤하다가 비윤된 사람을 비윤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동안 이제 친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카드가 더 없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러니까 비주류가 존재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비주류가 없으면은 쓸 카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민주당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짚어야 될 지점이 많은 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차피 굴러가니까 또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넘어가죠. 네, 개혁신당 3석의 의미. 네, 개혁신당이 향후 정국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법여권이냐 야권이냐 이런 말들 많은데요. 그쵸. 네. 관심이 많습니다. 네, 지역구 한석 비례대표 2석을 가져간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최대 이변으로 꼽히는데요. 이준석 당선자의 경우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공영훈 민주당 후보와 20%포인트 차이가 넘는 것을
극복하면서 배지를 거머쥐었고요. 천하람 당선자는 300번째 당선자로 마지막에 당선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에 이어서 원내 4당이 됐는데요. 일단은 자강론에 좀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에 집중하겠다라면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등이 모인 정당인 만큼 개파 안배 측면도 고려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양향자 원내대표, 금태섭 최고위원 등이 새 당대표 후보군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오늘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세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대권주자 가능성까지도 언급했는데요. 이 뭐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하셨던 이야기이기도 네, 한데 총선 직전에 나와서 그 방송 보시면 됩니다. 네. 당장 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좀 주목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지난주 수요일이 선거 날이었어요, 부장관님. 네, 맞아요. 불과 일주일밖에. 야, 진짜 시간이 일주일 지났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 옛날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보좌관님 입장에서 이번 선거 좀 총평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뭐 한숨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아까 300번째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에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선인 쭉 봤더니 그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단독의 힘으로 당선시킨 당은 한 당밖에 없어요. 개혁신당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당이 지역구만 당선인을 배출하거나 비례대표만 당선인을 배출했어요. 그렇죠. 위성정당이 있었으니까요. 네, 거대 맞아요. 양당은. 위성정당과 그다음에 비례 전문정당. 네. 이번에 38개의 비례 전문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복귀를 한다면은 비례의원과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을 갖겠지만 현재는 어찌됐든 위성정당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는 지역구만 배출을 한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선거제도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석을 얻었는데 그럼 100분의 1이잖아요. 300명 중에. 예. 그리고 세석 가지고는 원내에서 무슨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쉽지 않다. 예, 불가능합니다. 냉정한 판단이시네요. 네네, 불가능한 네. 거고 의회 내에서 역할을 기대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무슨 역할을 기대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아까 질문하셨던 게 이제 범여권이냐 야권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선명 야당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범야권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범야권인가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고 있는 범야권은 민주당의 자장 아래에 있는 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 의미라면 범야권은 아니에요. 물론 여권은 아닙니다만 여권 아니죠 당연히.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선명 야당의 독자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예인선 역할을 한다면은 개혁신당은 한국 전체의 좀 쇄빙선 역할 같은 거 막 깨고 나가는 의제 설정 능력 같은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원내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겁니다. 네. 결국은 원내에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원내 교섭 정당에 포함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제3당들이 이합 집산을 해서 5월 동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도 있잖아요. 뭐 들어가나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조국혁신당하고요? 전반적으로 제3당 같이 왜냐하면 과거에도 정의와 평화의 모임, 평화 정의의 의원의 모임 같은 게 있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유일하게 그 교섭단체를 만들면 공동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를 만들면은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들은 이제 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나 간사를 모든 상임위에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본청과 이제 의원회 간의 공간 배분 정도의 문제입니다. 뭐 그래서 뭐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를테면 국고보증금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은 국회 사무처에서 나오는 정책 전문위원들 그 TO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인력과 예산이 더 생기는 건 아니다.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실익이 큰 자리는 아니에요. 간사를 두고 이런 문제인데 세석인데 실익 없을 것 같아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많죠.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쉽지 선을 않을 거다. 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누구?
네, 이제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법사위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국회 내에 이제 17개 정도 상임위가 있는데 거기서 통과한 법안이 다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이른바 체계미 작구 심사라고 해서 이제 그 권한이 있다 보니까 약간 마지막 관문, 그러니까 뭐 사실상 상원 역할 아니냐, 그래서 옥상옥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받는 상임위이긴 한데요. 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쟁점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벌써부터 좀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아마 원구성 협상도 좀 난항을 겪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21대 국회 후반기 같은 경우만 해도 53일이나 걸려가지고 원구성을 합의했던 기억도 있고요.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이제 각종 개혁 법안 내렸던 것이 막혔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이 좀 날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총선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법사위를 장악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힌 바 있고요. 어제였죠.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법사위를 내놓은 결과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은 더 극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살펴보니까 22대 총선 당선자 중 법조인 출신이 60명으로 역대 최다더라고요. 그래서 여당이 19명 그리고 야당은 41명으로 2배 이상 좀 많습니다. 법사위 희망자가 이만큼 늘어난다라고 봐야 근데 될까요? 또 네. 이게 법사위가 생각보다 위원장 자리는 되게 욕심을 많이 내는데 거기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 별로 인기가 없는 상임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않아요? 네. 네.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이게 좀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게 이런 논쟁, 특히 법사위원장 논쟁을 볼 때마다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한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가지고 법사위는 2가지 법안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법사위 고유 법안을 심사를 하고 타상입법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타상입법 심사하는 게 문제예요. 상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하는 이렇게 거죠. 타상입법 네. 심사를 해서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이견을 제시하면은 이소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법안에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서로 이제 법안을 쟁점 법안을 가지고 서로 딜을 한다,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해법은 있어요. 이미 나온 것도 있죠. 사실 그럼요. 그 체계 및 작구 수정하는 걸 별도의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자 뭐 이런 그리고 얘기도 있었고요.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작구 심사권을 약화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법사위원장 갖고 싸울 이유도 없는데 문제는 어느 당도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여당 때문에 안 된다, 야당 때문에 안 된다,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된다,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서로 내가 그 힘을 갖고 싶은 거지 절대 반지를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거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냥 내가 끼겠다고 싸우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법사위원회에 딱 들어가서 법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법사위는 다 보시다시피 이제 타상입법 심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타상입법 심사할 때마다 해당 장관들이 다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장관이 나오면은 미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그거를 하려고 법사위를 지망을 하는 겁니다. 인기가 또 꽤 있겠네요. 높죠. 치열하겠네요. 그러니까 운영위하고 2군데죠. 운영위하고 법사위인데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는 곳이고 법사위는 전부처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곳이니까 법사위에 가가지고 법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이러는 데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오늘 나온 기사가 관심이죠. 법사위 또 워낙 오래 하셨어요. 오래 지금. 네, 이게 좀 허망하죠. 속사를 또 짚어주면서 진짜 싸움은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짚어주셔가지고 재밌게 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조현욱 보좌관님은 마지막 뉴스 리액터로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또 소감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어떠셨어요? 아니요, 뭐 시사인 이렇게 구독자 많이 늘어나가지고 덕분에 네. 저희가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하고 사실 이제 처음 1월 초에 와가지고 스포챗도 받고 네. 댓글로도 좋은 얘기도 좀 듣고 뭐 참 많이 감사드려요. 그리고 뭐 뉴스 저도 같이 계속 읽으면서 참 좋았던 점은 넘치지 않아서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김은지의 뉴스인 너무 좋았던 게 뉴스를 가지고 그 대중들을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너무 쫓아가지도 않는 거고 어깨 맞춰가면서 잘 설명해 주고 그래서 저 같이 해서 행복했습니다. 격찬이십니다. 덕분에 그렇게 어깨 맞춰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처음에 자리 잡고 또 함께 뉴스 리액터로서
그리고 또 정치적 여정이 되게 다양하셨는데 그때마다 되게 맞아요. 솔직한 이야기들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뉴스에- 무소속이었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원래 처음에. 민주당이셨죠. 네,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이었다가 무소속됐다가 새로운 미래 네, 막 네. 통합하고 아무튼 막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가 빅텐트의 어떤 면모를 쫓아가기도 네.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 솔직한 속살들을 또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희덕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4월 17일 김은지의 뉴스인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는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운전석에는 김종대 전 의원, 보조석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 이어서는 박지원 전 원장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깐 기다려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